요즘 기업 경영 환경이 참 안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기업의 몸집이 크든 작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경제도 살아나는 법이겠죠. 하지만 우리 경제 전반에 깔린 이 부정적 요인들은 기업이 활력을 찾고 또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란 칼을 빼드는 것도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구는 있을까요? 또 해법은 뭘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 대표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본질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토대 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이를 이루기 위해 경영 전략도 짜는 뭐 이런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서 그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창출하면서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속적이려면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그걸 위해서 경쟁을 세우는 것이 기업의 본질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환경에 있어서 최근의 사항들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개략적인 좀 상황을 기업의 본질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각 기업들은 나름의 수익 목표란 걸 세웁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요즘 기업들을 좀 가만히 보면은 기업을 경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국내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한일 경제 전쟁도 지속됐고 또 그저께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전 시설의 반 정도가 또 폭격을 당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그 석유 시장의 30%를 사우디아라비아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갑자기 한 19% 갑자기 급등했었고 또 이런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한국의 기름을 전적으로 수입하기 의존하기 때문에 서서히 또 물가가 더 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나 국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실제 그간 발표된 기업 관련 보고서들을 쭉 이제 봐오니까 그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급들이 꽤 되던데 실제로 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법인 숫자가 약 50만 개쯤 됩니다. 예. 그 중에 우리가 외감 기업, 즉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이 약 2만 1천 개쯤 되는데 네. 이 통계를 좀 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비용을 따지는 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5.9인데 이건 전년 6.3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자 비용을 갚지도 못하는 기업이 약 32%로 전년 비 2.4% 증가했어요. 예. 32%면 10개 기업 중에 3곳은 영업이익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상황이, 재무적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대표님께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 일선에서 기업들의 좀 재무제표 등 숫자 분석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기업들이 좀 수치적으로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 최근 올 들어서 좀 유의미한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저희가 있습니까? 매 분기 제 연구소에서 대기업들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늘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기업 기준, 즉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기준으로 따지면 매출액은 1%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 이상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정부에서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따지죠.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 3년 연속 지속될 때 한 번 정도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근데 3년 연속 지속된다는 게 문제가 심각한데 3년 연속 지속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특징은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조업의 업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는 회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익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죠. 이익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오늘 한은에서 2분기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 교수님, 기업의 수익성이나 이 성장성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게 오늘 하는 자료에서도 나왔죠. 예,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은 현재 한 1,800개 정도 되고 이번에 대상이 되었던 기업이 이제 1,900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한 3,5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상장 기업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전부 다 그 금감원에 다트라고 해가지고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보니까 그 영업이익률이 이제 우리가 수익성을 지표하는 건데
작년에는 한 7% 영업이익률이 나는데 금년에는 같은 그 2분기 동안에는 5%를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다음에 자산 증가율이라고 해서 이건 성장성 지표인데요. 작년에는 한 1.1%였는데 자산 성장률이 0.2%로 아주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증가율이 아주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나 또 자산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실적으로 진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특히 이 안정성 지표로 불리는 이 부채 비율조차 여전히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경영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이 비율도 역시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영업이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제 안정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부채 비율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는 부채 비율은 약간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차입금 예. 의존도라 하면 자본금 중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기업들이 차입금을 의존하고 있는 증세가 높아지고 있다. 재무제 예.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이 좋지 않다는 게 더 적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그 산업의 뿌리란 말이에요. 예. 중소기업이 현재 지금 적신호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곧 있어서 대기업들도 이 신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제적 신호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보면서 이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업종별로 치면 이 제조업, 또 규모별로 치면 중소기업이 각각 좀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고용인으로 뽑습니다. 예. 보통 1,000명 이상이 되면 대기업, 그다음에 300명 이하가 중소기업이고 3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중소기업들이 보통 이제 전체 9988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88%는 중소기업에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뭐 해외적인 지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또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영향을 받고 대기업들은 자금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굉장히 충분하게 대응을 좀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3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자금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가 전부 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나쁜 걸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앞으로겠죠. 박 대표님, 그럼 2분기 이후 전망, 긍정적인 부분을 여전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아쉽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하반기에 좀 해결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마저 지금 좀 멀어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한일 관계가 7월 달부터 관계 개선이 여전히 미궁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거기다 더해졌어요. 또 하나는 하반기 남은 리스크는 뭐냐 하면 미국이 이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미사일 배치 같은 걸 하면 우리가 사드에서 한번 겪었던 중국과의 이 무역 갈등도 예.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현재는 잘 없다. 불확실성만이 현재 강한 추세다. 이게 앞으로 기업들은 굉장히 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기업 환경이 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업 구조조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바람이 매섭게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 현장이 좀 어떤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산업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1년 동안 4,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예. 정리해고했는데 또 이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LG 전자도 평택에 우리나라 평택에 있는 그 공장을 핸드폰을 다 철수하고 베트남을 다 옮겼어요. 그래서 예. 한 300명 정도가 전부 다 정리하거나 또 창원 공장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핸드폰 사업부는 전부 다 베트남 옮겼습니다. 이와 함께 또 최근에 자동차 업계, 삼성 자동차 또 조선 업계 모든 전반적인 산업들이
정리 해고를 하거나 권유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1년 동안에 해고된 금융권의 근로자들도 3,000명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 금융, 비제조업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께는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좀 여쭙겠는데 사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기업의 성과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적인 측면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들이 내다보는 자체적인 사업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구조조정을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은 굉장한 큰 그 메가 트렌드의 그 산업 환경 변화에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예. 무슨 말이냐면 아까 LG 디스플레이 말씀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는 LCD라는 제품이 물러가고 OLED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제 들어오는 즉 그 산업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건 사실은 그나마 긍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고 대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더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뭐 이런 데 겪었지만 그 산업 자체가 붕괴돼서 나오는 구조조정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구조조정, 현대일렉트로닉스 이런 쪽에 일어나는 구조조정은 바로 산업 자체에 대한 붕괴 수준까지 있는 구조조정이라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조정은 CEO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여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제적이야 하지만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은 최악이거든요. 지금 예.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업종 간, 산업 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별로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대표적으로 이 조선업계 이미 칼바람이 한 차례 좀 지나간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이 지금 이제 합병을 진행하고 있고 예. 또 뭐 성동조선, STX조선 이런 아직 뭐 중소조선업계가 아직 불황의 늪에서 아직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좋은 뉴스는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그 선박 수주량으로 1등을 중국에 빼앗겼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우리나라가 다시 1등을 회복했다. 예. 그래서 그런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 조선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임금은 중국이 훨씬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그 저가 조선은 중국이 빼앗기더라도 예. 고가 조선, 뭐 액화천연가스라든지 또 시추 관련된 그런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이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고부가 가치의 조선 산업을 이끌고 간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구조조정이 가장 활발한 게 바로 산업계입니다. 박 대표님, 요즘은 대기업도 몸집을 줄이는 추세라던데 이게 좀 맞는 얘기입니까? 뭐 최근에 많은 뭐 시류가 나타나고 있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수능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어제 갑작스럽게 수장을 갑자기 교체했습니다.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역사상 한 9월에 수장을 교체한 건 처음 있는 일 같고요. 예. 그 수장이 누구냐 하면 정호용 사장인데 이분은 CFO십니다. CFO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LCD에서 OLED를 바꾸는 사업 개편이긴 하지만 사실은 적자 수능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라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자동차 쪽에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GM을 필두로 이미 신호탄을 쌓았는데 국내도 르노, 삼성, 그 GM 대우 좀 줄줄이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판 전체가 내리막길이라서 여기 예. 구조조정도 향후 바로 올 것 같고 그 외에 중공업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공업은 몸집을 키우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만 그 밑에는 자회사들도 이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섹터가 유통 쪽인데 유통업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마트가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지금 적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도 머지않았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어서 문제는 현재의 산업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우리가 차화정이라고 하는 이 주력에서 어떻게 산업의 전체 체질이나 트렌드를 바꿀 거라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정부나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방금 이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규모 지금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는 아무래도 생산량 감소 탓입니까? 좀 업황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좀 복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르노 자동차가 굉장히 좀 최근에 파업을 좀 장기간 해왔었고 예. 또 국내 경제도 안 좋으니까 판매량도 장기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2교대 하던 것은 이제 앞으로 1교대로 줄이겠다. 지금 부산의 생산직 근로자가 1,800명이거든요. 예. 만약에 2교대에서 1교대로 줄이게 되면 1,800명의 반 정도가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쌍용 자동차는 기업 구조 조정 당시 어려울 때 인도 기업에 팔았습니다. 인도 기업도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를 경영을 하면서 굉장히 판매 부진이 이어지니까 또 휴가를 주겠다. 무급 휴가나 유급 휴가를 통해서 인력 순환 보직을 통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만도가 또 자동차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만도 역시도 임원 전체를 한 20% 줄였고 또 직원들도 뭐 정리해고나 또 권고해고도 하겠다 이렇게 예. 마친 상황이고 한국 GM도 최근에 파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 미국의 GM의 본사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거나 또 임금 인상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미국이나 멕시코 등 전 세계로 옮기겠다 이렇게 예. 서로 다툼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쭉 이제 위기 업종을 좀 하나씩 짚어봤는데 박 대표님, 우리 산업을 그동안 끌어왔던 이 업종이죠. IT와 전자업계 쪽도 지금 경기가 꺾였습니다. 실적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IT 전기전자 업종은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특이해서 반도체를 분리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도체는 원래 예상은 올 3분기쯤에는 D램 가격이 약간 회복세에 들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역시 글로벌 경기 여파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인데 이쪽은 스마트폰이나 뭐 디스플레이 이쪽이죠.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게임까지 좋지가 않아요. 예. 넥슨도 구조조정에 좀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좀 보면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기전자나 우리가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2008년에 나온 게 10년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큰 메가의 기기나 이런 기술의 혁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미 포화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 혁신이 없으면 현재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새로운 수요 혁신, 그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 경기는 현재대로 계속 스테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좀 낮아질 수밖에 네. 없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종마다 인력을 저마다 줄이기 시작하면 이를 복구하기 역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역시 이 부분과 맞물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좀 줄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동법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네네.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뭐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부장까지는 원래 승진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노동의 경직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예. 이와 반면에 이제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는 노동의 경직성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신규 채용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해고도 쉽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과 해고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노동이 한번 고용을 하게 되면 해고를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규 채용을 더더욱 줄이고 있죠. 그래서 예. 금년에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이 약 작년에 비해서 한 30% 줄었다. 이렇게 기업들이 굉장히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께 좀 덧붙여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은 가속화되고 네. 신규 채용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이런 영향이 산업 전반에 좀 미쳤을 때 특히나 좀 타격을 입을 수 없는 좀 위험군 산업 분야가 있다면 좀 어떤 분야가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고용무지수는 전 산업군에서 다 영향을 받죠. 그런데 특히 그 노동 유연성이 필요로 한 유통업이나 예. 소비재 산업에서는 특히 영향을 받을 수 큽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면 그러니까 기술 노하우를 필요한 제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만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섹터인 뭐 서비스라든지 뭐 전자산업이라든지 여러 그쪽에서는 예. 좀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어떤 두 개의 그 다가 필요하다 보고요. 정부의 대책면에 있어서도
아까 유럽 쪽에서는 뭐 미국 쪽에서는 유연성이 크다고 물론 큽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고용을 잃어버렸을 때 예. 그 재교육 제도라든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만이 재계나 산업께서 요구하는 유연성도 확보하고 그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그 안정성도 같이 취하는 그 정책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안정성이 역시 그렇습니다. 담보가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가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될지 뭐 정책 제언을 한 말씀씩 듣고 끝내고 싶은데요. 김 교수님 먼저 정책 방향키를 좀 어떻게 쥐고 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87%입니다. 예. 우리나라 GDP의 87%를 다 교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갈등에 다변화해야 되겠다. 교역을 우리나라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쪽으로 더 다변화해서 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국내 기업한테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또 올리고 또 52시간제 하고 최저임금제를 올리고 친기업적인 정책보다는 친노동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예. 이것보다는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낮추고 해외적인 투자를 기업에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작년에 해외 투자 나간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3배나 많거든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 공장을 짓는 이유가 법인세가 높고 또 노동 정책이 좀 너무 친노동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친시장 경제 정책으로 정부가 좀 방향을 또 바꿔야지 국내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고용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도 뭐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좀 대책들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경제 정책, 즉 그 혁신 경제, 공정 경제,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공정한 경제가 됐을 때 혁신이 발생합니다. 예. 혁신이 발생하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이 많은 기업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좀 공정한 경제가 돼야 되고 그 속에서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